엄마 아빠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21살 아들이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13년 전 그날 밤 남편이 공장 앞에서 여러 명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유죄입니다. 13년 만에 법정에서 울려 퍼진 그 한마디.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여보, 이제 됐어요. 당신 억울함 풀렸어요. 하지만 그 긴 싸움이 시작되기까지 한 여자는 13년 동안 무엇을 견뎌내야 했을까요? 세탁기 옆 바구니에 고이 간직된 남편의 낡은 작업복. 그 옷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기계기름 냄새처럼 진실도 함께 묻혀갈 뻔했던 이야기.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왜 그렇게 급했던 건지 언젠가는 알아낼 거예요. 이제 그 13년의 기록을 펼쳐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민수 씨 작업복에 스며든 기계기름 냄새를 맡으며 깨어났다. 30해를 함께 살아온 남편의 체온이 아직 이불에 남아 있었고 부엌에서는 현우가 우유를 따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 또 일찍 나갔어? 15살 현우가 교복 넥타이를 매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치찌개 냄비를 확인했다. 민수 씨는 새벽 5시에 공장으로 나갔고 언제나처럼 내 이마에 조용히 입맞춤을 남기고 갔다. 우리 아들 오늘도 잘 다녀와. 현우를 배웅하고 나서 나는 민수 씨의 작업복을 바구니에서 꺼냈다. 30년 된 낡은 파란색 작업복. 어깨 부분이 헤어져서 몇 번이나 기워 입었지만 민수 씨는 새 옷을 사자는 내 말을 매번 웃으며 거절했다. 이 옷이 나랑 제일 잘 맞는단 말이야. 몸에 딱 붙어서 일하기 편해. 그날도 나는 그 작업복을 정성스럽게 세탁했다. 기계기름 얼룩 하나하나를 비누로 문지르면서 오늘 밤에는 민수 씨가 약속했던 바닷가 이야기를 꺼낼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야근만 끝나면 우리 셋이 바닷가 가자. 현우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가족여행 한번 가야지. 전날 밤 민수 씨가 내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었다. 그때 민수 씨 손이 평소보다 차가웠던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몰랐다. 저녁 9시. 현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지만 혹시 민수 씨인가 싶어 서둘러 받았다. 여보세요? 민수님 보호자 맞으시죠? 병원입니다. 남편분이. 그 순간부터 세상이 무너졌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현우의 손을 꽉 잡았지만 내 손이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민수 씨는 하얀 천에 덮여 있었다. 심근경색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쓰러지셔서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민수 씨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안해 보였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현우는 아빠의 차가운 손을 만지며 눈물도 없이 멍하니 서 있었다. 여보, 민수 씨. 나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담배도 끊었고 술도 거의 안 마셨는데 어제만 해도 내일 저녁엔 일찍 들어올게라며 웃던 사람이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민수 씨의 흑백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공장 동료들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다. 평소 민수 씨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조차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형수님, 힘내세요. 민수 형은 좋은 곳 갔을 거예요. 직장 동료가 건넨 위로의 말도 공허하게 들렸다. 그보다는 민수 씨가 왜 갑자기 쓰러졌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더 궁금했다. 하지만 어린 현우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는 없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나는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민수 씨가 그렇게 갑자기 갈 사람 같지 않았다. 건강했고 가족을 사랑했고 바닷가에 가자던 약속도 있었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밤 현우가 잠든 후에야 나는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갑, 시계, 그리고 작업복. 내가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세탁해주던 그 낡은 작업복을 마지막으로 만질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여보, 정말 아무 말 없이 가시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민수 씨의 작업복을 꼭 안고 잠들었다. 그 옷에서 나는 기계기름 냄새가 이제는 다시 맡을 수 없는 민수 씨의 마지막 채취처럼 느껴졌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집안은 남편이 없다는 사실만큼이나 적막했다. 현우는 학교에 가고 나면 나 혼자 남겨진 이 공간에서 나는 매일 민수 씨의 흔적들을 하나씩 발견했다. 찻잔에 남은 커피 자국, 소파 한쪽 끝에 눌린 자리, 그리고 침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남편의 핸드폰. 이거 왜 여기 있지? 민수 씨는 항상 핸드폰을 지니고 다녔는데 사고 당일에는 왜 집에 두고 갔을까? 궁금한 마음에 전원을 켜보니 몇 개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형, 그 얘기 오늘 꼭 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발신자는 공장 동료인 종훈이었다. 시간을 보니 민수 씨가 쓰러지기 2시간 전에 온 문자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날 종훈이와 민수 씨 사이에 여러 번 통화한 기록이 있었는데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뭔 얘기를 그렇게 급하게 해야 했던 걸까? 나는 민수 씨의 문자함을 더 뒤져봤다. 평소보다 종훈이와의 연락이 잦았고 조심하세요. 회사에서 눈치채면 안 돼요. 같은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보였다. 마지막 문자는 민수 씨가 보낸 것이었다. 알겠다. 오늘 밤에 만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민수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단순한 심근경색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공장에 찾아갔다. 민수 씨가 30년간 다녔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공장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어색했다. 지연 씨, 여기 왜 오셨어요? 경비 아저씨도 나를 보는 눈빛이 전과 달랐다. 예전에는 사모님, 민수 씨 찾으러 오셨어요? 라며 반갑게 맞아주던 분이었는데 민수 씨 일로 부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사무실에서 만난 부장은 더욱 냉랭했다. 민수 씨의 죽음에 대해 묻자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대충 답했다. 심근경색이라니까요. 의사도 그렇게 했잖아요. 회사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민수가 그날 종훈이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핸드폰에 문자가. 부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는 회피하듯 시계를 보며 말했다. 종훈이는 지난주에 그만뒀어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갔고요. 그리고 지연 씨,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민수 씨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투에서 묘한 위협 같은 느낌을 받았다. 회사에서 나오는 길에 다른 동료들을 만났지만 모두들 민수 씨 얘기만 나오면 말을 돌렸다. 심지어 평소 민수 씨와 가장 친했던 영호 씨조차도 그냥 잊고 사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피해갔다. 집에 돌아와서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민수 씨의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봤다. 종훈이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만 들렸다. 엄마, 무슨 생각해? 현우가 책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아직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역력했다. 나는 핸드폰을 서둘러 감추며
억지로 웃어 보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녁 뭐 먹고 싶어? 하지만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다. 부엌에 혼자 앉아 민수 씨의 빈 자리를 바라보며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민수 씨의 작업복은 여전히 세탁기 옆 바구니에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 옷을 꺼내 코에 갖다 댔다. 이제는 세제 냄새만 날 뿐 민수 씨의 체취는 거의 사라져갔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왜 그렇게 급했던 건지 언젠가는 알아낼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민수 씨의 핸드폰 속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며 마음속에 작은 불씨 같은 의심을 키워나갔다. 단순한 심근경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민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현실의 무게가 본격적으로 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장례 비용으로 든 빚과 앞으로의 생활비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다. 보험금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참아, 현우야.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산업재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계속 미뤘고 회사 측에서 약속했던 위로금도 소식이 없었다. 결국 나는 선택해야 했다. 집에서 슬퍼할 시간도, 민수 씨 죽음의 진실을 파헤칠 여유도 없었다. 새벽 5시. 나는 민수 씨가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 동네 식당으로 향했다. 설거지와 홀서빙을 하는 일이었는데 사장님이 사정을 알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지연아, 많이 힘들지? 그래도 현우 때문에라도 힘내야지. 고마운 말씀이었지만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나면 다리가 퉁퉁 부었다. 그래도 오후 2시에 끝나는 일이라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집에 있을 수 있었다. 엄마,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현우는 언제부턴가 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스스로 숙제를 하고 간단한 저녁거리도 준비했다. 15살 아이가 이렇게 일찍 철들어야 하나 싶어 마음이 아팠다. 저녁 6시부터는 근처 사무용품 회사 청소 일을 했다. 밤 10시까지 빌딩을 청소하고 집에 들어오면 현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항상 엄마 수고했어요. 사랑해요라는 쪽지가 있었다. 그 쪽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다. 민수 씨가 살아있었다면 현우가 이렇게 일찍 어른이 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아빠는 언제 와? 어느 날 현우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봤다. 현우의 눈에는 아직 아빠가 출장을 간 것처럼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가 남아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현우를 꽉 안았다. 그리고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현우도 내 품에서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나도야, 현우야. 나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그날 밤 나는 민수 씨의 작업복을 다시 꺼냈다. 이제는 세제 냄새도 거의 사라져서 그냥 오래된 옷 냄새만 났지만 그 옷을 만지고 있으면 민수 씨가 옆에 있는 것 같았다. 여보, 우리 현우 너무 빨리 컸어요.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기특해 했을까요? 현우는 그 후로 아빠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나에게 더 다정해졌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어른스럽게 위로해줬다. 그런 현우를 보면서 나는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꼭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 민수 씨가 못다한 아빠 역할까지 내가 해내겠다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민수 씨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가끔 공장 앞을 지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동료들의 어색한 표정, 종훈이의 실종, 부장의 차가운 반응.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당장의 생계가 더 급했다.
현우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지금의 2일짜리로도 부족했다. 주말에는 동네 마트에서 시간제 일까지 추가로 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현우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만큼은 소중했다. 가끔 현우가 학교 얘기를 해줄 때 아이의 눈에서 아빠를 닮은 따뜻함을 발견했다. 엄마, 나 나중에 커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그럴 때마다 나는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다. 현우야, 엄마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다. 민수 씨, 우리 현우가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고 있어요. 당신이 지켜보고 계시죠? 그리고 현우의 마음 깊은 곳에도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아빠의 죽음에 대한 궁금증이,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다짐이 조용히 싹트고 있다는 것을. 3년이 흘렀다. 현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키는 아버지만큼 자랐다. 거울에서 현우를 볼 때마다 민수 씨의 모습이 겹쳐 보여 가슴이 뭉클했다. 엄마, 나 신문방송학과 지원하려고 해. 어느 날 현우가 진로 상담 결과를 가져오며 말했다. 선생님은 현우의 성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학과를 추천했지만 현우의 의지는 확고했다. 기자가 되고 싶어요. 진실을 찾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현우가 아직도 아버지의 죽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다. 3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지내왔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현우야, 기자는 위험하고 힘든 일이야. 엄마, 저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정직하게 옳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현우의 눈빛이 예전보다 깊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민수 씨를 닮은 의지와 정의감이 서려 있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나는 학비 마련을 위해 더 바쁘게 일했다. 식당 일과 청소 일에 더해 주말마다 파출부 일도 시작했다. 현우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미안해했지만 나는 오히려 뿌듯했다. 우리 아들이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현우가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우리의 생활 패턴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현우는 학비를 벌기 위해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고 나는 여전히 하루 3곳에서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들떠서 집에 돌아왔다. 엄마, 오늘 대학에서 시민 봉사 활동으로 시청 CCTV 관제센터에 갔었어요. CCTV? 네, 시내 주요 지점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현우가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그 표정에는 충격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뭐가 어떻게 됐는데? 엄마, 아빠 사고 난 날 영상이 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6년 전 그날의 기억이 순식간에 떠올랐다. 민수 씨의 핸드폰에서 발견했던 의문스러운 메시지들, 종훈이의 실종, 회사 사람들의 이상한 반응들. 뭐가 찍혀 있었어? 아빠가 공장 근처에서 누군가와 다투는 모습이요. 그리고 현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몇 명이 아빠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뿌리치려고 발버둥 치는데 나는 주저앉을 뻔했다. 6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려 했던 의심들이 한순간에 현실로 드러난 것이었다. 엄마, 이거 봐요. 현우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화면을 보여줬다. 흐릿한 화질이었지만 분명히 민수 씨의 모습이었다. 공장 정문 앞에서 여러 명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억지로 끌려가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엄마, 아빠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6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걸 느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뒤늦은 후회까지. 엄마도 알고 계셨죠?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민수 씨의 핸드폰에서 발견했던 것들, 공장에서 받았던 차가운 대접, 그리고 지난 6년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의심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내 아빠, 회사 비리를 알게 됐어. 안전 규정도 무시하고 노동자들 건강도 챙기지 않는 것들 말이야. 그걸 신고하려다가 그래서 협박을 당한 거구나. 현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동안 품어온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순간 정의감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 왜 그때 더 파헤치지 않으셨어요? 현우야, 엄마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 너를 키워야 했고, 생활도 해야 했고, 그리고 무서웠어. 현우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이 민수 씨처럼 따뜻하고 든든했다. 엄마, 이제 저도 다 컸잖아요. 우리 함께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요. 그날 밤 우리는 민수 씨의 유품들을 다시 꺼내 살펴봤다. 6년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메시지들의 의미가 이제는 명확해 보였다. 민수 씨는 회사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려다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밝혀낼게요. 현우가 민수 씨의 사진 앞에서 다짐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6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아들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수 씨의 작업복을 다시 만지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민수 씨, 우리 현우가 아빠를 닮아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랐어요. 이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날부터 우리 모자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 현우가 대학 3학년이 되던 해, 우리는 본격적으로 민수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현우는 언론학과 수업에서 배운 취재의 기법들을 직접 활용하며 마치 전문 기자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엄마, 우선 당시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명단을 만들어 봐요. 현우는 대학 도서관에서 빌려온 노동법 관련 서적들과 산업재해 사례집을 펼쳐놓고 연구에 몰두했다. 친구들이 술자리나 미팅에 갈 때도 현우는 자료 정리에 매달렸다. 너 요즘 너무 이상하다. 좀 놀기도 해야지. 룸메이트가 걱정할 정도로 현우는 아버지 사건에 집중했다. 하지만 나는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의 그 집념이 자랑스러웠다. 몇 달 후 현우는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 엄마, 종훈 아저씨 연락처 찾았어요. 종훈 씨는 아버지 사고 후 잠적했던 그 동료였다. 현우는 끈질긴 노력 끝에 그가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우리는 주말을 이용해 충청도의 작은 마을을 찾아갔다. 종훈 씨는 우리를 보자 얼굴이 하얘졌다. 지연 씨, 현우야, 어떻게 여기까지? 아저씨, 우리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현우가 간절히 부탁했다. 종훈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민수 형이 공장의 불법 행위들을 고발하려고 했어요. 안전장비도 제대로 안 주고 유독가스 누출 사고도 은폐하고 그걸 노동청에 신고하려다가 그래서 회사에서 협박한 거예요? 협박 정도가 아니었어요.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했죠. 그날도 형을 부르더니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종훈 씨가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6년 전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민수 씨가 마지막 며칠 동안 보였던 불안한 표정, 자꾸 뒤를 돌아보던 모습들. 증거가 있어요? 현우가 물었다. 형이 몰래 녹음한 파일이 있었어요.
회사 간부들이 불법 행위를 논의하는 내용이요. 하지만 그것도 그날 빼앗겼을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공장에서 일했던 다른 동료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대부분 입을 닫았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두려워했다.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학 졸업 후 지역 신문사에 입사한 그는 기자로서의 경험을 쌓아가며 동시에 아버지 사건을 추적했다. 기자님, 이 일 건드리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선배 기자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현우에게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내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협박 전화였다.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다. 엄마, 무서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나는 현우를 꽉 안았다. 아직 25밖에 안 된 아들이 이런 위험한 일에 뛰어든 것이 마음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그 용기가 자랑스러웠다. 현우야, 엄마가 함께 할게.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 해낼 게 없어. 그날 밤 나는 민수 씨의 작업복을 다시 꺼냈다. 10년이 넘도록 간직해온 그 옷에서 이제는 어떤 냄새도 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민수 씨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민수 씨, 우리 현우가 당신을 닮아 정의로운 기자가 됐어요. 어떤 위협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못다한 일 우리가 꼭 해낼게요. 현우는 그 후로도 계속 취재를 이어갔다. 익명의 제보자들을 만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법적 근거들을 찾아가며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졌다. 몇 번 더 협박 전화가 걸려왔지만 현우는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방해 공작들이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여겼다. 2년간의 끈질긴 조사 끝에 현우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았다. 공장의 불법 설비 운영 자료, 안전 규정 위반 사례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목격자의 증언이었다. 엄마, 드디어 찾았어요. 현우가 들뜬 목소리로 집에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정비공으로 일했던 박철수 씨가 그날 밤 모든 걸 봤대요. 아버지가 회사 간부들에게 폭행당하는 것까지요. 박철수 씨는 13년 전 그날 밤 야간 근무 중에 민수 씨가 사무실에서 끌려나와 공장 뒤편에서 구타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어요. 그 후에 회사에서 입조심하라는 경고도 받았고요. 13년이 지난 지금 박철수 씨는 은퇴를 앞두고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진실을 털어놓았다. 현우야,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나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현우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엄마, 이제 이 자료들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장을 내고 언론에도 제보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현우가 기사 작성을 위해 신문사에서 야근을 하던 어느 날 밤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신문사 주차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야, 기자 새끼. 멀쩡한 밥벌이 놔두고 왜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들은 현우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위협했다. 한 번 더 경고한다. 그 기사 쓰면 너도 내 아버지처럼 될 줄 알아. 현우는 온몸이 떨렸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잘못? 안 해도 될 걸 굳이 하려고 하잖아. 조용히 살면 되는데. 현우는 겁을 먹고 집으로 달려왔다. 그날 밤 우리 집 주변에도 수상한 차량이 계속 맴돌았다. 현우야, 이제 그만두자. 너무 위험해. 나는 처음으로 포기하자고 말했다. 아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엄마 안 돼요. 여기서 포기하면 아버지가 평생 억울한 채로 남게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다치면 어떡해? 엄마는 너밖에 없다고. 나는 현우를 붙잡고 울었다. 13년 전 민수 씨를 떠나보냈을 때의 그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다. 엄마, 제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제가 끝내야죠. 현우의 눈에는 민수 씨와 똑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다. 며칠 후에는 더 직접적이고 치밀한 협박이 들어왔다. 내 어머니 반찬 가게 장사 잘 되던데 위생검사 나오면 한 방에 문 닫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골목길. 밤에 혼자 다니시기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들이 나까지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우는 분노했지만 나는 오히려 마음을 굳혔다. 현우야, 엄마도 바뀔게. 이제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나는 민수 씨의 작업복을 마지막으로 꺼냈다. 13년간 간직해온 그 옷을 가슴에 안고 민수 씨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끝까지 해낼게요. 아무리 위협해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억울함 반드시 풀어드릴게요. 현우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협박을 당해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엄마, 우리 이제 그만 울어요. 아버지가 원한 것도 이거잖아요. 현우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할 때가 왔다. 현우는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마침내 기사를 발표했다. 13년간 숨겨졌던 민수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공장 노동자의 정의로운 죽음을 13년간 은폐한 기업의 실체. 현우가 쓴 기사는 하루 만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각종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후속 보도를 이어갔고 시민단체들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나섰다. 지연 씨, 정말 대단하세요. 아들이 이런 용기 있는 기사를 썼다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응원을 보내왔다. 13년 동안 혼자 견뎌온 나에게는 그 작은 관심들이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반대편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해당 기업은 즉시 반박 성명을 내고 현우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기자의 무책임한 추측에 기반한 악의적 보도, 언론 플레이까지 동원하며 현우를 압박했지만 이미 진실은 물 흐르듯 퍼져나가고 있었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13년 전에는 대충 마무리했던 사건을 이번에는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피해자 가족분들,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정중하게 말했다. 13년 전 경찰서에서 받았던 차가운 대접과는 너무나 달랐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다. 민수 씨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도 회사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려다가 각종 불이익을 당했던 사실들이 밝혀졌다. 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현우가 중얼거렸다. 민수 씨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거대한 부정의 시스템의 일부였던 것이다. 몇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13년 전 민수 씨를 폭행했던 당시 공장장과 관련 임원들이 법정에 섰다. 재판 당일 나는 현우와 함께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 13년 만에 마주하는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뛰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그들은 여전히 발뺌했다. 하지만 현우가 수집한 증거들과 목격자 증언들 앞에서 그들의 거짓말은 힘을 잃었다. 민수 씨가 회사 불법 행위를 고발하려다가 협박과 폭행을 당했고 그 결과로 사망했음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검사의 논고를 들으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13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억울함이 마침내 세상에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유죄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는 순간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13년 동안 기다려온 그 한마디였다. 여보, 이제 됐어요. 당신 억울함 풀렸어요. 현우가 내 어깨를 안으며 함께 울었다. 법정을 나서며 현우가 말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정의는 늦었지만 실현됐어요. 그 순간 나는 민수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했다, 현우야. 엄마도 고생 많았어. 법정을 나서는 길에 많은 기자들이 우리를 둘러쌌다. 현우는 당당히 말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나는 민수 씨의 작업복을 마지막으로 만졌다. 이제는 그 옷을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았다. 여보,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리 현우가 당신을 위해 해낸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지 한 달 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토요일 오후, 현우와 나는 민수 씨의 무덤을 찾았다. 13년 동안 정기적으로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현우가 무덤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말했다. 나는 젖은 무릎으로 앉아 민수 씨의 묘비를 어루만졌다. 민수 씨, 이제 편히 쉬세요. 13년 동안 억울하셨죠? 이제 모든 사람이 당신이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묘지에서 나는 13년간의 세월을 돌아보았다. 혼자서 현우를 키우며 버텨온 힘든 나날들, 진실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한 기쁨까지. 엄마, 저는 괜찮아요. 이제 정말로 괜찮아요. 현우가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깊은 평안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비를 맞으며 울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달랐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아버지, 저 이제 진짜 기자가 됐어요. 당신처럼 정의로운 일만 하는 기자가 될 거예요. 현우는 사건 이후 여러 언론사에서 러브콜을 받았지만 결국 노동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탐사보도팀에 합류하기로 했다.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싶어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큰 변화를 맞았다. 지난 13년간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전전했지만 이제는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민수 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받은 위로금과 후원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릴 수 있었다. 지연 씨가 만든 반찬은 정말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주었다. 13년간 혼자 아들을 키워내며 견뎌온 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었다. 가게 한쪽에는 민수 씨의 작은 사진을 걸어두었다. 예전의 작업복 차림이 아니라 현우가 어렸을 때 가족여행에서 찍은 밝은 모습의 사진이었다. 민수 씨,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당신이 지켜주고 싶었던 가족, 우리가 잘 지켜낼게요. 현우는 기자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집에 들렀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아버지 무덤을 찾았다. 엄마, 오늘 또 정의로운 기사 하나 썼어요. 아버지가 보셨으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느 날 현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착하고 예쁜 아가씨였는데 현우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족의 아픔을 이해해 주었다. 어머니, 현우 오빠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민수 씨에게 감사했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 같았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다. 현우의 결혼 준비도 시작되었고 나는 곧 할머니가 될 예정이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민수의 무덤 앞에서 현우가 말했다. 나는 묘비에 손을 올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았어요. 당신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우리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 비극은 끝났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평생 잊지 않을 것이었다. 민수 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정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잘못된 것에 맞서며 가족을 사랑으로 지켜내는 것이었다. 그 가르침이 현우의 가슴에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의 가슴에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었다. 여보, 당신이 심어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어요. 우리가 잘 키워낼게요, 평생. 그리고 나는 13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따뜻한 햇살 아래 서 있는 한 여자로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다.